자, 계속 진행해 볼까요? 자, 우리 리지디티의 기전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바닥핵은 우리가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을 해요. 그런데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닥핵이 운동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대로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운동과 관련된 우리가 그 근육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조절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바닥핵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억제되는 대뇌 구조들이 바닥핵 손상으로 탈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척수의 상부 구조의 과도한 알파 운동신경원 촉진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닥핵은 움직임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바닥핵의 손상으로 필요한 운동세포의 신경세포에 선택장애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신경세포를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운동신경세포의 활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되어 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관경축과 톱니바퀴형 경축이 있는데요. 자, 납관경축이라는 것은 납 파이프를 이야기해요. 마치 납의 파이프를 구부리는 것과 같이 관절 운동 범위 전체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저항이 증가되는 것을 납관경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톱니바퀴형 경축이라는 것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경축과 더불어서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자, 근육을 펴할 때 율동적이고 간헐적으로 저항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전 범위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긴장이 끊김이 발생하면서 이 경축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팔을 구부렸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팔 전체에 걸쳐서 정상적인 상태보다 근육의 긴장도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이퍼톤이라고 이야기했죠. 과다한 톤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동이 끝날 때까지 수동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톱니바퀴형 강직은 어떻게 해요? 간헐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와 같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축을 코그힐 톱니바퀴형 경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대뇌 제거 및 겉질 제거 경축도 있습니다. 자, 대뇌 제거 경축은요. 뇌줄기와 그 다음에 바깥 피라미드로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긴장도가 증가되어서 머리는 뒤로 당겨지고요. 몸통은 펴되고요. 팔과 다리에서는 몸 안쪽 돌림 자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은 구부러지고 발은 발바닥 굽힌 안쪽 번짐이 되어서 나타나요. 자, 예후는 겉질 제거 경축보다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A번이 뭐예요? 바로 대뇌 제거 경축의 전형적인 자세가 돼요. 자, 두 번째 B번에 나오는 그림이 겉질 제거 경축의 자세가 됩니다. 자, 대뇌 방구가 손상되었어요. 팔은 안쪽 돌림과 모음이 되고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굽힘 자세가 나타납니다. 다리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된 안쪽 돌림, 모음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겉질 제거 경축, 즉 대뇌 방구의 손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는 스파스티시티, 우리가 경직 또는 강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리지디티, 우리가 경축이라고 표현하는 자, 이것은 자, 손상되는 부위가 피라미드로 손상인가 바깥 피라미드로 손상인가에 따라서 나누어도 무방해요. 자, 그림 이 표에서 보시면은요. 피라미드로 징후가 있고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해부학 시간에 피라미드로가 무엇인지 배웠죠. 대뇌 겉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수의 앞쪽 뿔로 내려가는 경로가 명확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숨내에서 피라미드 교차를 이루잖아요. 자, 우리가 팔과 다리의 피라미드로는요, 주로 먼 쪽 부분을 섬세한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바깥 피라미드로는 대뇌 겉질 이외에서 시작해요. 자, 바닥핵, 또 우리가 중뇌의 적색핵, 그 다음에 그물체, 또 올리브. 자,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경로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바닥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피라미드로 징후와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를 비교를 해보면요. 피라미드로 징후는 적할 현상과 강직,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나고요. 근긴장도를 보면 팔의 굽힌근이 심하고 다리에서는 평근이 심해요. 자, 단축과 신장에 따른 반사적인 반응이 있어요. 불수의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자, 깊은 힘줄 반사는 어떻게 해요? 항진되어 있고, 자, 우리가 피라미드 징후가 있으면 바빈스키 사인이 나타나고 운동마비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전마비, 불완전마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 같은 경우에는요, 경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낙관이나 톱니바퀴형 강직, 그 경축이 나타나죠. 리지디티, 경축이라고 합니다. 자, 전신 주로 팔, 다리에 어디에요? 굽힌근하고 체간 부분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고릴라 자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머리가 앞쪽으로 구부러지고 체간도 앞쪽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엉덩관절이 굽힘, 무릎관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꾸부정하게 앞쪽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주로 굽힌근 쪽에 많이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단축과 신장에 대한 반응 거의 없고요. 불수의적인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떨림 현상이 나타나죠. 트레머라고 이야기하는데 깊은 힘줄 반사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침범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바빈스키 사인 없어요. 운동마비는 없거나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바깥 피라미드로 손상 징후의 차이가 스파스티시티와 리지디티의 차이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하이포 톤이에요. 톤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되고요. 현저한 긴장의 소실이 있고요. 자, 이런 플라시디티는요. 아래 운동신경세포 병변이나 병변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되뇌 쇼크, 척수 쇼크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죠. 이 플라시디티의 기전을 보시면은요. 반사활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소실되어요. 자, 손상 시 근육의 기장이 아니라 긴장이 감소되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 중에서 긴장도가 떨어진 저긴장증의 아이에 대한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긴장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아이의 팔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아이의 몸이 뒤로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렁크 아래쪽이나 배 부분에 손을 대고 아이를 들어 올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마치 플로피 베이비, 헝겊 인형 아기처럼 축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긴장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근긴장 이상을 우리가 디스토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근육의 긴장도가 지속적이고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과도해졌다가 또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또는 어떻게 해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자, 비틀림이나 반복적인 동작 또는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인 비정상 자세로 인해서 근수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후군이에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수축이 의지하고 상관없는 근수축이 나타나요. 막 팔, 다리가 비정상적인 움직임 때문에 꼬이기도 하고요. 자세도 이상하게 되고요. 불수의적인 이상 운동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 목등에 국소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몸 전체의 근육이 꼬이는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이 근긴장 이상은요. 뇌성마비 아이들에게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질환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주로
바닥핵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거나 바닥핵하고 대뇌 겉질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 경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타나요. 자, 뇌 구조가 변하거나 손상이 있거나 퇴행성 변화, 유전성,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바닥핵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학기 우리가 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사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감각수용기, 들신경섬유, 그 다음에 반사 중추가 있고요. 그것이 날신경 섬유를 통해서 효과기로 전달이 되죠. 자, 반사활의 특징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반사활은 상부 구조의 조절작용을 갖고 있어요. 자, 반사활 구조의 손상은 반사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실되게 만듭니다. 자, 반사활 상부 구조의 손상은 반사활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어서 반사를 항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반사는요, 깊은 힘줄 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에서 나타나는 얕은 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UMN, 그러니까 어퍼모타이론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적인 반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깊은 힘줄 반사죠. 우리가 딥 텐던 리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뻗친 반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릎 반사다. 그죠? 자, 내갈래근을 반사망치로 자극했을 때 순간적으로 방추 바깥근이 늘어나면서 들신경섬유가 흥분해요. 자극이 중추로 유입되고 자,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디에요? 쿼드리셉스 머슬, 함스트링 머슬을 어떻게 해요? 자, 서로 반대로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가 쿼드리셉스 머슬은 수축되게 되고 함스트링은 어떻게 돼요? 이완되는 현상. 그래서 무릎에 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배 양식을 우리는 교차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뻗친 반사에는 1차 뻗친 반사, 2차 뻗친 반사 우리 기억나나요? 1차에는 위상성 뻗친 반사와 긴장성 뻗친 반사 2차에서는 자 2차 뻗친 반사는 자 2, 그룹 2 우리가 들신경 섬유에 의한 반사였죠. 자, 이 깊은 힘줄 반사 같은 경우에는 위운동신경세포와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에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의 경우에는 아래운동신경세포를 포함한 반사활은 어떻게 해요? 멀쩡해요. 정상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이것을 억제하던 겉질 척수로, 즉 위운동신경세포가 억제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반사가 항진되어서 나타나요. 자, 아래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은요. 반사활의 손상으로 반사가 소실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줄 반사를 보고 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인지 아래운동신경세포 손상인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깊은 힘줄 반사의 종류에는요. 위팔 두갈래근, 세갈래근, 노반사, 무릎반사, 아클레스 힘줄 반사, 턱반사가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이 반사의 수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수업도 이 정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